드디어 걸리버 여행기의 마지막 종착지 말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곳입니다. 스위프트는 마지막 장에서 아예 인간의 자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인간을 닮았지만 가장 추악한 본성을 지닌 괴물 야후, 그리고 고결한 이성과 도덕을 지닌 말들의 종족 후이눔. 이 기이한 만남을 통해 걸리버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란 진정 무엇인가 라는 뼈아픈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읽게 된 이야기는 모험담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냉혹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걸리버 여행기의 마지막 4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불편하며 가장 철학적인 결론입니다. 걸리버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시죠. 제4부 말들의 나라 휴이넘 기행 1장 나는 5달 동안 집에서 편안히 지냈다. 그러나 350톤 규모의 튼튼한 상선 어드벤처호의 선장이 된다는 유리한 제안을 또다시 받아들이고 말았다. 항해술에 익숙한 내가 선장이 되고 로버트 피오포라는 젊은 외과 의사를 선원으로 받아들였다. 1701년 9월 7일 우리는 포츠모스 항을 출항했다. 9월 14일 우리는 테너리프에서 브리스톨 출신의 포콕스 선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통나무를 구하기 위해 캠피치만으로 항해를 하던 중이었다. 9월 16일부터 심하게 불어오던 폭풍 때문에 우리는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에 따르면 그의 배는 침몰했으며 자신의 의견에 너무나 완고했던 것이 파멸의 원인이었다. 몇몇 선원이 일사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발바더즈와 리워드 군도에서 새로운 선원들을 모집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나의 후예의 원인이 되었는데 새로 모집한 선원들 대부분이 해적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새로 모집한 선원들은 배를 점거하고 선장을 감금하자는 음모를 준비한 다음 다른 선원들을 유혹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내 선실로 쳐들어와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바닷속으로 집어던져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의 포로가 된 나는 절대로 저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침대에 나의 한쪽 다리를 사슬로 묶어두고 보초를 세워 감시를 했다. 만약 내가 탈출을 시도하면 총으로 쏘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배의 지배권은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그들의 계획은 해적선으로 스페인 사람들을 약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항해를 하고 인디언들과 교역을 했다. 나는 배의 항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선실에서 포로로 갇혀 있었으며 그들이 가끔 위협할 경우 죽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11년 5월 9일 제임스 웰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왔다. 그는 새로운 선장으로부터 나를 해안가에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은 나를 보트에 강제로 태워 5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곳이 어느 나라인지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밀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떠나버렸다. 나는 해변을 걸어 육지에 닿은 다음 내륙을 걸어갔다. 혹시 야만인이라도 만나면 팔찌나 유리고리 따위를 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의 땅은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들의 기다란 행렬에 의해 길게 나뉘어져 있었다. 수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귀리밭도 여러 곳 있었다. 나는 주의하면서 걸었는데 그 길에는 소의 발자국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말의 발자국이었다. 나는 들판에서 몇 마리의 동물을 보았는데 나무 위에도 한두 마리 올라가 있었다. 기형적으로 생긴 너무나 독특한 모습의 동물을 보며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숲풀 속에 엎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몇 마리가 내가 엎드린 곳까지 다가왔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은 곱슬곱슬하거나 길고 부드러운 털로 뒤덮여 있었다. 염소처럼 수염도 가지고 있었으며 등과 다리와 발의 앞쪽에도 기다란 털이 자라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털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엷은 갈색의 피부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꼬리가 없었으며 항문을 제외한 엉덩이 쪽에도 털이 있었다. 그들은 눕거나 두 발로 서기도 했으며 끝이 뾰족하고 튼튼한 긴 갈고리 모양의 손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다람쥐처럼 날쌔게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했다. 암컷은 수컷만큼 크지 않았다. 앞다리 사이에는 젖꼭지가 달려 있었고 걸어갈 때 그것이 땅에 닿으려 했다. 암컷이나 수컷 모두 머리카락의 빛깔은 여러 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그처럼 기분 나쁜 동물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이 동물에게서는 강한 경멸과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되돌아 나와 인디언의 오두막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다시 길을 따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좀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동물 한 마리를 만났다. 그 동물은 곧바로 나에게 다가왔다. 추한 동물은 나를 보자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더욱 가까이 다가와 앞발을 쳐들었다. 나는 칼등으로 일격을 가했는데 혹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축을 죽이거나 상처를 냈다는 것을 알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동물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뒤로 물러나자 40마리 정도 되어 보이는 무리가 들판에서 떼를 지어 몰려왔다. 나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칼을 휘두르면서 그 동물들과 거리를 유지했는데 이 중 몇 마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 나의 머리에 배설물을 떨어뜨렸다. 그것을 피하기는 했지만 배설물의 악취로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이 무리가 갑자기 쏜살같이 도망쳐버렸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나무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원래 왔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왼쪽을 바라보다가 말을 발견했다. 조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동물들이 이 말을 보자마자 달아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말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주위를 돌면서 나를 관찰했다. 그 말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나아갈 수가 없었다. 말은 조금도 화가 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온화한 빛을 띠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용기를 낸 내가 낯선 말을 다룰 때 기수들이 흔히 하듯이 휘파람을 불고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나의 행동을 아주 경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머리를 흔들고 눈썹을 찡그리며 나의 손을 피하기 위해 앞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서너 번 울부짖었는데 말 울음소리와 억양이 너무 달라 고유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 말과 이렇게 마주서 있을 때 다른 말이 다가왔다. 다른 말은 그 말에게 아주 예절바르게 대하고 마치 사람들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듯 했다. 눈길은 나를 향해 있으면서도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행동을 말과 같은 동물에게서 발견한 나는 무척 놀랐다. 만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말들과 영국의 말들을 서로 비교할 때와 같이 비례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지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단정을 내렸다. 이 생각은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나는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둔 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자 먼저 보았던 회색 말이 나를 향해 풍부한 감정이 담긴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 나는 다음에 있을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했다. 지금의 상황을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마리의 말은 아주 가까이 다가와 나의 손과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내 모자 주위를 회색 말이 너무 비벼댔기 때문에 그 모자는 찌부러졌다. 나는 모자를 벗어 원상태로 바로잡아 다시 머리에 썼는데 이 모습을 본 말들은 무척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갈색 말이 코트의 깃과 나의 오른손을 만졌다. 구두와 양말에 대해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향해 울부짖으며 다양한 몸짓을 교환했다. 그것은 어느 철학자가 새롭고 어려운 현상을 풀려할 때와 같은 몸짓이었다. 말들의 행동에는 질서가 있었으며 이성적이고 침착했다. 분별력도 있었으므로 나는 그들이 어떤 의도에 따라 모습을 바꾼 마술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보았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마술사라면 어떠한 언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감히 말을 합니다. 나는 불행히도 당신들의 해안에 이르게 된 영국 사람인데 여러분 중 하나가 진짜 말이라면 내가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집이나 마을까지 등에 태워 데려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이 칼과 팔찌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칼과 팔찌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끝나자 서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울부짖었다. 그들의 말 중에서 야후라는 말을 나는 여러 번 구별해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낱말을 혀로 연습해 말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야후라고 발음했다. 회색 말을 따라 흉내내니 발음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발음하기 훨씬 어려운 두 번째의 낱말을 갈색 말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휴이넘이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잘 발음할 수 없었지만 두세 번 연습 끝에 다행히 잘 발음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능력에 무척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눈 후에 그 말들은 서로의 말급을 두드리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다. 회색 말은 내가 그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표시를 했다.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회색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조금 늦게 걸었을 때 그는 후훈후훈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회색 말의 뜻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피곤해서 더 빨리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는 내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곁에 머물러 있었다. 2장. 우리가 4km 정도 걸었을 때 기다란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건물은 땅에 기둥을 박은 다음 나뭇가지나 수수깡 등으로 벽을 엮은 것이었다. 지붕은 낮았으며 지프로 덮여 있었다. 다소 편안해진 나는 그 집의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개의 장난감을 꺼냈다. 그것은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야만인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었다. 그 말은 나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표시했는데 그곳에는 3마리의 망아지와 2마리의 암말이 있었다. 여물을 먹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들 중에 몇 마리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어서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나머지 말들은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다. 이것을 본 나는 더욱 놀랐다. 말들은 평범한 가축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무식한 동물들을 잘 교육시켜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색 말이 들어왔다. 그는 위험 있는 태도로 다른 말들을 향해 몇 차례에 걸쳐 울었다. 큰 방 건너편에는 3개의 방이 만들어져 있었다. 마지막 방에 도착하기 위해 전망대식으로 마주보고 있는 3개의 방을 통과해야만 했다. 우리는 2번째 방을 가로질러 3번째 방으로 다가갔다. 회색 말은 잠시 기다리라고 신호를 보내고는 먼저 들어갔다. 나는 2번째 방에서 주인을 기다렸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지만 말 울음소리로 이루어진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다. 회색 말보다 좀 더 날카로운 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통과 불안으로 나의 머리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혹 내가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팔과 옆구리를 몇 번씩이나 꼬집어 보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다. 나는 이것이 마법사의 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색말이 문으로 나와 나에게 세 번째 방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했다. 그곳에는 아주 잘생긴 암말 한 마리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리 위에 앉아 있었다. 암말은 가까이 다가와 내 손과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몹시 경멸스러운 표정을 짓고 야후라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는 야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이었다. 나는 마당으로 안내되었는데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그 건물로 들어가자 이 나라에서 처음 만났던 혐오스러운 동물 3마리가 나무 뿌리와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혐오스러운 짐승들은 튼튼한 기둥에 묶여 있었는데 앞발의 발톱으로 음식을 쥐고는 이빨로 뜯어먹었다. 회색말은 하인인 갈색말에게 이 동물 중 가장 큰 놈을 마당에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 짐승과 나는 나란히 세워졌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며 비교했다. 야후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놀랍게도 나는 이 흉측한 동물에게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의 공포감과 경악감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 동물은 둥글고 넓은 얼굴과 움푹 꺼져 있는 코, 커다란 입술, 넓은 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개화되지 않은 야만인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야후의 앞발은 내 손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발도 비슷했지만 나의 구두와 양말 때문에 그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 몸에 나 있는 털의 색깔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나는 야후와 비슷했다. 2마리의 말은 고민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이 야후와는 무척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옷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갈색말은 나에게 나무 뿌리를 내주었는데 나는 2 손으로 받아 쥐고는 냄새를 맡고 공손하게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갈색말은 다시 야후의 집에서 고기 한 조각을 가져왔는데 냄새가 너무 불쾌한 나는 구역질이나 고개를 돌렸다. 갈색말이 다시 그 고기를 야후에게 던져주자 야후는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는 나에게 건초 1다발과 귀리 1움큼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먹을 수 없다는 표시를 했다. 다음에는 마른 풀 1다발과 귀리를 가지고 왔다. 내가 고개를 흔들자 회색말은 한쪽 앞발을 입가로 가져가 무엇이 먹고 싶느냐는 뜻으로 여러 가지 몸짓을 해보였다. 그때 암소 1마리가 지나갔다. 나는 암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우유를 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회색말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가 하녀인 암말을 불러 어떤 방을 열도록 했다. 그 방에는 상당한 양의 우유가 흙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속에 담겨 있었다. 암말이 커다란 그릇에 우유를 담아주어 나는 맛있게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나는 4마리의 야후들이 끌고 있는 마차가 집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마차 안에는 고기에 보이는 늙은 말이 앉아 있었는데 이 집의 주인인 회색말과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 같았다. 말들은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건초와 귀리, 우유로 만든 죽을 먹었다. 주인 부부의 행동은 몹시 밝았으며 공손하게 손님을 맞이했다. 회색말은 내가 그의 옆으로 오도록 지시했다. 회색말과 그의 친구는 나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야후라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 내가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본 회색말은 당황한 것 같았다. 그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굽을 장갑에 갖다 대었다. 그것은 손을 예전의 모양으로 바꾸라는 뜻인 것 같아 나는 장갑을 벗어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내 행동을 그들은 좋아했다. 회색말은 나에게 알고 있는 몇 마디의 말을 해보라고 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인이 우유와 물,
불,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언어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흉내내어 발음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주인은 내가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몹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귀리를 훌룬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훌룬을 두세 번 발음해 보았다. 처음에는 귀리를 거절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귀리로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우유와 함께 귀리로 빵을 만들면 내가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다. 회색말은 하인인 말을 불러 질 좋은 귀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나는 불 위에 귀리를 데운 다음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주물렀다. 입김으로 세게 불어서 껍질은 모두 날려버리고 알맹이만 남도록 했다. 그리고 돌 사이에 넣어 잘게 갈아 물로 반죽한 후에 불에 구웠다. 처음엔 형편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가끔 야후의 털로 덫을 만들어서 토끼나 새를 잡았다. 건강에 좋은 풀들을 모아서 끓이거나 빵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도 했으며 버터를 약간 만들고 우유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제거하고 난 것을 마시기도 했다. 소금이 없어서 처음에는 무척 곤란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소금이 없어도 만족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사치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금은 물을 마시기 위한 촉진제에 불과했던 것이다. 긴 여행을 하거나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생활할 때에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소금이 필요하다. 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금을 좋아하는 동물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떠나고 난 후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참으면서 다시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다. 그곳은 집에서 6m 정도의 거리였으며 야후의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에 짚을 깔고 옷으로 몸을 덮고 곧 잠이 들었다. 3장. 나는 그 나라의 말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나는 주인과 가족들, 나는 회색말을 이제부터 주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는 하인들이 나에게 말을 가르쳐 주었다. 무식한 동물에게서 이성적인 표현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모든 사물들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물어보았다.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이름을 나의 여행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 갈색말이 발음을 고치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다. 코와 목으로 발음을 하는 그들의 언어는 네덜란드의 고어나 독일어와 비슷했지만 훨씬 우아하고 함축성이 있었다. 주인의 흥미와 조바심은 대단했다. 그는 내가 틀림없이 야후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학습에 대한 나의 능력과 공손함 그리고 청결함에 몹시 놀랐다. 그러한 것은 야만스러운 동물인 야후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의 옷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주인은 나의 옷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가족들이 잠들기 전에는 결코 옷을 벗지 않았으며 아침이 되면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입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성을 지닐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다. 야후는 이 나라에서 가장 교활하고 포악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짐승들 중에 제일 길들이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었다. 주인이 보기에는 내가 야후와 아주 닮았던 것이다. 2달 정도 지난 다음 나는 주인의 질문 대부분을 이해했으며 3달이 지난 후에는 주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무로 만든 상자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대답했다. 선원들이 나를 강제로 육지에 내려놓고는 떠나버렸다고 했다. 나의 말을 주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다. 그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휴이넘의 언어에는 거짓말이나 허위라는 표현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바다의 저쪽에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떠한 휴이놈이라도 그러한 상자를 만들 수 없으며 무엇보다 야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 나라에서 휴이놈은 말을 가리키며 그것의 어원은 자연의 완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인에게 제대로 표현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한 후 이 나라의 말들을 빨리 배워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말들이 가끔 우리를 방문했다. 휴이놈처럼 말을 할 수 있으며 말과 행동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성을 찾아볼 수 있는 야후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나를 만난 휴이놈들은 내가 야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의 몸이 다른 야후들과 달리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인의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옷을 벗어 몸을 덮은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이미 독자들에게 알렸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주인에게는 이미 알려진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주인은 갈색말을 불러 나를 데려오라고 했다. 갈색말이 왔을 때 나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옷이 벗겨져 있고 속내의도 가슴 위까지 거쳐져 있었다. 나는 갈색말이 내는 소리에 잠이 깼고 그 말은 놀라 주인에게 돌아가 자신이 본 대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저주받은 야후들과 나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옷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입고 있던 옷과 구두가 곧 닳아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인에게 내가 살던 나라의 사람들은 항상 동물의 털로 몸을 감싼다고 했다. 그것은 덥거나 추운 공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인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을 왜 감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세밀히 관찰하고 완전한 야후라고 강조하듯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야후라고 불리우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도 피부를 가리고 있는 옷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나에 대해 주인은 불완전하지만 일반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 내가 논리정연하게 길게 설명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 50여 명의 사람들과 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상자를 타고 바다를 여행했는데 선원들 사이의 싸움으로 나는 여기 버려졌다.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앞으로 걸었는데 그러다가 만난 지긋지긋한 야후들의 괴롭힘에서 주인이 나를 구해주었던 것이다. 주인은 그 배를 누가 만들었으며 내가 살고 있던 나라의 휴이놈들이 어떻게 해서 배를 짐승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주인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했다. 주인이 동의하자 나는 계속 말을 했다. 배를 만드는 일도 나와 같은 종족들이 하며 그들은 내가 살고 있던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여행을 했던 모든 나라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종족은 통치력이 있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내가 이곳에 도착한 후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 야후라고 불리는 동물인 나에게서 이성을 발견하고 놀란 것처럼 나 역시 휴이놈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야후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나라와 휴이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4장. 주인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나라에서는 의심이나 불신이라는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짓말과 거짓 진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판단을 했던 주인도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데는 아주 힘들어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면서 현실에 대한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그 목적은 실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올바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지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더욱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하얀 것을 검다고 긴 것을 짧다고 믿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거짓말에 대한 그의 견해였다.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야후들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말하자 주인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곳에도 휴인놈들이 살고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야후들이 많은 휴인놈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휴인놈들은 여름에는 목장에서 풀을 뜯고 겨울에는 건초와 귀리를 먹으며 집안에서 지낸다고 말했다. 야후들 중에 어떤 하인은 휴인놈의 피부를 문질러 부드럽게 하거나 갈기를 빗겨주고 발을 청소해주며 먹을 것을 주거나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도 한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야후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휴인놈들이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곳에서도 휴인놈들이 야후를 그런 방식으로 길들인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덧붙였다. 나는 주인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면 그가 불쾌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좋든 나쁘든 간에 무엇이든 이야기해달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야후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인놈들을 우리는 말이라고 부른다. 말은 가장 겸손하고 잘생긴 동물이며 힘도 속도가 다른 동물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다. 신분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말은 여행이나 경마 혹은 마차를 끄는 일을 맡게 된다. 말들은 매우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우를 받지만 병에 걸리거나 발을 삐거나 하면 팔려가기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혹사당하기도 한다. 죽으면 가죽은 벗겨져서 팔리고 고기는 개 따위의 먹이로 쓰인다. 하지만 다른 보통 말들은 농부와 말장수에게 사육되어 혹사당하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나 농부나 마차꾼과 같이 미천한 사람들이 기르는 말은 그러한 행운도 지니지 못한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이다. 나는 말을 타는 방법과 고삐, 안장, 채찍, 멍에, 마차의 모양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말을 타고 길을 돌아다닐 때 발굽이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편자라고 하는 보호판을 발바닥에 붙인다고 말했다. 주인은 상당히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감히 야후가 휴인놈들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가를 놀라워했다. 주인은 자기가 집에 있는 가장 힘이 약한 하인의 등에 가장 힘이 센 야후가 탄다고 할지라도 야후를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 있으며 그 짐승을 밟아 죽일 수도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휴인놈들은 서너 살 때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몇 가지의 훈련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그중 사나운 것들은 마차를 끄는데 나쁜 행동을 할 때면 심하게 매를 맞는다고 했다. 그리고 주인이 알아야 할 것은 말들이 이 나라에 있는 야후들보다 조금도 나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은 노골적으로 언짢은 기색을 나타냈다. 주인은 야후들만이 이성을 부여받은 나라가 있을 수 있다면 그들이 분명 사회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성이란 언제나 잔인한 힘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골격을 바라보면서 이성을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도록 태어났다고 했다. 주인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발이든 뒷발이든 쓸모가 없어 야후보다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의 얼굴이 넓으면서 코가 오똑하고 눈이 정면에 붙어 있어 고개를 돌리지 않고는 옆쪽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야후를 싫어한다고 했다.
약한 동물은 피하고 강한 동물은 야후를 쫓아버린다고 했다. 만약 야후들이 이성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동물이 야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반항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와 내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겪었던 사건들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흥미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 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인에게 먼저 이야기했다. 나는 영국이라는 섬에서 태어났고 외과 의사로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사고나 폭력에 의해 몸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다. 영국은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나는 재산을 얻기 위해 영국을 떠났는데 50여 명의 사람들과 항해를 하던 도중 많은 수가 바다에서 죽었다. 할 수 없이 다른 지방 선원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은 나의 말을 잠시 중단시켰다. 사람이 죽거나 파선할 위험을 겪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설득해 여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나는 그 배에 탔던 대부분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굶어 죽는 것을 두려워해 고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도중 주인은 가끔씩 말을 중단시켰고 그가 이해할 때까지 대화는 여러 날 이어졌다. 그들의 언어에는 권력, 정부, 전쟁, 법률, 처벌 등을 설명할 용어가 없어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힘들었다. 그는 유럽이라고 부르는 땅에 대해 그리고 나의 조국인 영국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 후이늠의 사회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합니다. 스위프트는 여기서 완벽한 이성의 세계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계가 따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성은 갈등도 줄이지만 열정과 사랑, 개성도 희미하게 만듭니다. 야후는 탐욕스럽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에서 익숙함을 느낍니다. 야후는 인간의 거울이며 인간을 모욕하기 위해 그려진 존재라기보다 인간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본능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말하죠. 이것이 당신들이다 라고. 5장. 휴이넘의 언어에 대한 나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주인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유럽의 상황에 대해 그에게 설명했다. 무역과 제조업, 예술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나는 오렌지 왕자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오렌지 왕자에 의해 야기된 프랑스와의 긴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은 왕위를 계속한 지금의 여왕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다. 기독교를 믿는 강대국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대략 100만 명의 야후가 전쟁에 의해 죽었고 100개 이상의 도시가 점령되었으며 500여 척의 배가 불에 타거나 침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다. 이유는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점들만 말했다. 국왕들의 욕망은 결코 자기가 통치하는 땅이나 사람들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의 잘못된 통치에 반대하는 무리를 억누르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신들의 부패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견의 차이는 전쟁으로 이어져 수백만 명의 목숨을 쉽게 앗아가기도 한다. 예컨대 고기가 빵이냐, 빵이 고기냐에 대한 논쟁, 딸기 주스가 피냐 술이냐에 대한 논쟁, 휘파람이 실내냐 미덕이냐 하는 논쟁, 편지에 입을 맞추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불에 던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쟁, 외투의 빛깔이 검은색, 흰색, 붉은색, 회색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논쟁, 그리고 외투가 길어야 하는가 짧아야 하는가,
좁아야 하는가 넓어야 하는가, 더러워야 하는가 깨끗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의견 차이가 있다. 특히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일어나는 전쟁만큼 무섭고 잔인하며 긴 전쟁은 없을 것이다. 때로는 상대편에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다른 나라의 국왕과 싸우기도 한다. 적이 너무 강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으며 너무 약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당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에는 쳐들어가도 상관없게 되어 있다. 가난한 나라는 궁핍하고 부유한 나라는 교만하다. 교만과 궁핍은 영원히 어울리지 못하며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군인은 가장 명예스러운 직책이다. 군인이란 그를 결코 공격한 적도 없는 그와 같은 종족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허용된 야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인은 내 말을 막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에 대해 그대가 이야기한 것들을 듣는 동안 나는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결과를 매우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보다는 수치심이 더욱 크다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그대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대의 입은 얼굴 가까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심하게 물어뜯을 수 없을 것이다. 그대의 발톱들은 너무 짧고 부드러워 우리의 야후 하나가 12명의 유럽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죽었다는 자들을 헤아려 볼 때 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의 무지에 대해 머리를 흔들었다. 전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나는 주인에게 여러 형태의 대포와 소총, 기병총, 권총, 탄알, 칼, 대검, 포위, 후퇴, 공격, 참호, 포격, 해전,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타는 배의 침몰, 하늘로 날아다니는 팔다리, 연기, 소음, 도망, 추격, 파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한 번의 포위 공격에서 100명의 적을 살해하고 100척의 배를 부수는 것을 본 적이 있음을 말했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 만큼 산산조각난 시체가 구름을 뚫고 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을 때 주인은 그만하라고 중단시켰다. 주인은 나의 이야기가 야후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중대시켰으므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는 이성의 타락이 어떤 잔인성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주인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또 다른 얘기는 몇 명의 선원들이 죄를 지은 다음 자신을 파멸시키는 법률을 피해 고국을 떠난다는 점이었다. 주인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가에 대해 몹시 궁금해했다. 법률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학문이지만 능력이 미치는 대로 대답을 했다. 주인이 이해해야 할 것은 판사들이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재판만이 아니라 재산에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연륜이 있거나 탁월한 변호사들 중에서 선출되는데 진리와 평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와 위증과 억압에 찬성해야 하는 치명적인 운명에 놓여 있다. 그들은 자신의 천성이나 직책에 맞지 않는 일을 해 재능을 망치기보다는 오히려 정의를 지키는 쪽이 주는 막대한 보수를 거절한다. 변호사들은 변호를 할 때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삼간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고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그리고 그들만이 쓰는 특별한 은어와 암호가 있는데 잘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다. 여기서 주인은 나의 말을 중단시켰다. 변호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그들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 말에 대해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가장 비열한 말투를 사용한다. 지식과 학문에 있어서 공인된 적들이며 다른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할 때도 자신의 직업에서처럼 이성을 악용한다고 주인에게 말했다. 6장. 주인은 법률가들이 같은 동족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사람들이 법률가를 고용한다는 말의 의미도 역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돈의 가치와 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어느 야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빼앗고 즐긴다. 소수의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은 급료를 받으면서 노동을 한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그 얘기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주인은 모든 동물들, 더구나 다른 동물이 지배하는 동물은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 쓰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값비싼 음식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값비싼 고기를 요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를 이용해 구해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술이나 소스를 비롯한 여러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부유한 여자 야후가 근사한 아침 식사와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구를 3바퀴나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는 나라는 무척 비참할 것이라고 주인은 말했다. 그가 가장 놀란 것은 내가 설명한 넓은 대지에 신선한 물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태어났던 영국에는 곡식에서 추출하거나 과일을 짜서 만든 음료수인 술과 다양한 생활 필수품이 있으며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남자들의 사치와 무절제, 여자들의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소비할 질병과 방탕과 죄악을 만드는 재료를 들여온다. 이러한 일에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구걸과 강도, 절도와 사기, 중매와 거짓 맹세, 아첨과 위증, 위조와 도박, 거짓말과 아양, 허세와 투표, 잡문과 몽상, 독살과 매음, 위선과 인신공격, 자유사상 등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용어들을 그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무척 고생했다. 포도주는 물이나 다른 음료수들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아니다. 포도주가 부자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울한 생각을 바꿔주며 거칠고 허황된 생각을 품도록 만든다. 희망을 갖게 해주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며 얼마 동안 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는 상태로 깨어나게 만든다.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질병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고 짧게 만들어버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생활 필수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집에서 입고 있는 정장은 100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에도 같은 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셈이며 아내의 치장을 위해서는 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나는 많은 선원들이 질병으로 죽었다고 주인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하지만 주인은 내가 뜻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휴인엄들은 죽기 며칠 전에도 몸이 약해지거나 힘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에 의해 몸이 다치게 되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자연이 우리의 몸에 고통을 준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재난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나는 서로 상반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먹거나 목이 마르지 않을 때도 마시며 밤새도록 독한 술만 찾으며 게으르고 몸이 부으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창녀인 야후가 병에 걸리면 함께 자는 야후들의 뼈를 썩게 만든다. 이러한 병들이 다른 질병과 함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진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여러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야후들에게 발생되는 질병의 목록을 그에게 제시하는 것도 끝도 없는 일이었다. 사지와 관절에 관계되는 질병의 수만 하더라도 500이나 600가지 이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부분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고치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한 방법을 감사의 뜻으로 주인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다. 의사들은 각종 질병이 기본적으로 포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을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개워내든지 간에 배설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약초와 강물, 점성고무와 기름, 조개껍질과 소금, 과즙과 해초, 배설물과 나무껍질, 뱀과 두꺼비, 개구리와 거미, 죽은 사람의 살이나 뼈, 짐승과 물고기 등으로부터 가장 지독하고도 구역질 나는 냄새와 맛을 내는 약을 만든다. 위장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즉시 그것들을 내놓는다. 야후들은 그것을 구토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다른 몇 가지의 동물을 섞어서 위장을 역겹게 만드는 약을 만들어낸 의사들은 위에 있는 구멍이건 아래에 있는 구멍이건 가리지 않고 이것을 집어넣는다. 그 약은 배의 긴장을 풀리게 해서 모든 것을 아래로 밀어낸다. 이것을 설사나 관장이라고 부른다. 의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연은 위에 있는 구멍을 액체와 고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아래의 구멍은 그것들을 배출하도록 만들었다. 이들 자연의 자리를 병이 침투했을 때는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각각의 구멍을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체와 액체를 항문에 강제로 집어넣고 입으로 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인 질병을 제외하고도 상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찾아냈다. 이런 병들은 몇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약이 준비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자 야후들이 많이 걸린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능력은 진단하는 기술이다. 그들은 좀처럼 진단에 실패하지 않는다. 질병이 어느 정도 악화되면 반드시 그들의 예언대로 대개의 경우 사망한다. 하지만 만약 회복된다면 그들은 잘못 진단을 했나 보다 비난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 병을 치료하는 적절한 약품을 사용했다고 자신의 명석함을 선전한다. 나는 주인과 정부의 성격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다. 특히 전 세계의 경탄과 부러움을 받은 영국의 탁월한 헌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이때 장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는 어떤 야후들이 장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장관이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동정과 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적어도 부와 권력, 그리고 호칭에 대한 욕망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욕심을 두지 않는다. 듣는 사람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목적이 아니면 진실을 들려주지 않으며 듣지 않는 곳에서 그가 몹시 험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관이 다른 사람이나 당신 앞에서 직접 칭찬을 하면 당신은 그날부터 버림을 받는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가장 나쁜 말은 약속이다. 그 약속에 대해 맹세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약속을 받을 경우 은퇴를 해서 모든 희망을 버린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장관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내나 딸 혹은 여동생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임자를 배반하거나 헐뜯는 것이다. 셋째는 궁중을 옹호하는 것이다. 현명한 국왕이라면 이런 방법 중에서 세 번째의 것을 택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그런 정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왕의 생각에 가장 잘 순종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주인은 영국의 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양이나 단정함이 말들의 나라에 있는 야후를 능가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힘이나 민첩함에 있어 내가 야후에 뒤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다른 야후들과 구별된 생활을 했고 선천적으로 언어에 대한 능력을 부여받아 큰 어려움 없이 이성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나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나는 겸손하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나는 서민 출신이며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평범하고 정직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했다. 귀족이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도 했다. 영국의 귀족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게으름과 사치 속에 자라나며 단지 돈을 위해 결혼을 한다. 병약한 육체와 여인 얼굴, 누렇게 뜬 피부색이 귀족의 혈통으로 표시되는데 우울하고 둔하고 무식하고 경솔하고 욕정에 휩싸이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정신의 위태로움이 병약한 육체와 잘 어울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7장. 독자들은 나와 야후가 많이 닮았다는 이유로 인간들에 대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휴이놈들에게 나와 같은 종족의 일을 그렇게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과는 반대쪽에 있는 휴이놈의 많은 미덕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것이다. 나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인간들의 행동과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휴이놈 앞에서 인간들의 명예를 유지하려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은 내가 지금까지 인간의 약점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잘못들을 날마다 깨우쳐 주었다.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말들의 나라에 머문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나는 휴이놈에 대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훌륭한 휴이놈들과 함께 미덕에 대한 생각과 행동으로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말들의 나라에는 어떠한 악습도 없었지만 나의 운명 때문에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나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마침내 호기심을 충족시킨 주인은 어느 날 아침 나를 불러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이러한 것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영광이었다. 그는 내가 야후의 힘과 민첩성을 지니지 못하고 손톱과 발톱을 잘 사용하지 못하며 그 나라의 야후처럼 빨리 나무에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야후와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질에 있어서도 야후들과 비슷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주인은 야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종족이 다른 동물보다 더 미워하는 것은 서로의 모습이 보기 싫기 때문이었다. 주인은 말들의 나라에서 야후들이 다투는 이유가 내가 설명한 영국 사람들의 행동과 비슷함을 알게 되었다. 5마리 야후들에게 50마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던져준다면 그들은 서로 독차지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야후에게 먹이를 줄 때 하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암소가 죽었을 경우 야후들은 서로 차지하기 위해 떼지어 몰려와 싸운다.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살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죽는 일은 없지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들판에는 여러 형태로 빛나는 돌이 있는데 야후들은 그 돌을 미친 듯이 좋아한다. 빛나는 돌이 땅에 묻힌 것을 발견하면 그들은 여러 날 발톱으로 땅을 파서 꺼내가지고 집에 무더기로 숨겨놓는다.
그들의 동료들이 빛나는 돌을 훔쳐갈까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살핀다. 주인은 이런 돌들이 야후들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야후들이 빛나는 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시험 삼아 야후가 숨겨놓은 빛나는 돌을 옮겼는데 야후는 울부짖으며 다른 야후를 불러 그 장소로 데려갔다. 그 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았다. 다시 빛나는 돌을 원래의 위치에 옮겨놓자 다시 말을 잘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풀이든 나무뿌리든 열매든 동물의 썩은 고기든 그 모든 것이 함께 섞인 것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어치우는 야후들의 식욕은 매우 역겨운 것이었다. 먼 곳에서 빼앗거나 훔친 음식을 집에서 마련해주는 좋은 음식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은 야후들의 특이한 기질이었다. 먹이가 많을 때에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 그런 다음에 자연이 그들에게 주는 어떤 식물의 뿌리를 먹고 설사를 하는 것이다. 나는 야후가 이 나라에서 병에 잘 걸리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욕심이 많은 야후의 더러움과 탐욕 때문에 그들은 병에 걸렸다. 휴이놈들은 흔히 이 병을 야후고라고 불렀다. 그것은 짐승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야후의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치료를 위한 처방은 환자의 똥과 오줌을 섞어서 목구멍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주인이 야후를 몹시 싫어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야후들은 더럽고 불결한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만약 말들의 나라에 돼지가 있었다면 우리의 억울한 누명은 벗게 되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 나라는 돼지를 기르지 않았다. 야후보다는 돼지가 덜 불쾌한 동물이겠지만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다. 더러운 것을 먹고 진흙 속에서 뒹굴며 자는 돼지들을 주인이 본다면 그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인은 야후들의 이상한 성격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야후는 이따금 변덕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뒹굴거나 울부짖거나 으르렁대기도 하고 누가 옆에 다가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할 때는 혹사시키며 일을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다. 힘겨운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계속 침묵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게으르고 편안하게 지내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힘든 일을 시킨다면 그것은 치유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8장. 인간의 본성에 대해 주인보다는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주인이 야후들의 특성에 대해 말한 것들을 내가 영국의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내가 주인에게 야후들을 자주 구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인은 친절히 허락했는데 갈색말에 보호가 없었더라면 나는 야후를 살펴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이 끔찍한 동물들은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갈색말이 곁에 있을 때 나는 소매를 걷어서 팔과 가슴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으며 나의 행동을 원숭이처럼 따라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자와 양말을 착용하는 데 길들여진 까마귀가 야생의 까마귀들 사이로 오게 되었을 때 구박을 받는 것처럼 야후들은 나를 무척 증오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매우 재빠르다. 언젠가 한 번은 3살 정도 된 수컷을 한 마리 잡아 다정하게 대해주며 길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굉장한 기세로 울부짖기도 하고 핥히고 물어뜯는 바람에 놓아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알고 보니 야후란 것은 정말 다루기 힘든 동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진마차를 끌든지 아니면 짐을 나르는 일 정도였다. 이런 결점은 비뚤어지고 반항적인 성격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간사하며 성품이 악했다.
배반을 잘하지만 복수심 역시 강했다. 야후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겁이 많았다. 그들은 매우 건방지고 야비하며 잔인했다. 붉은 털이 나 있는 야후들은 다른 야후들보다 더욱 음탕하고 말썽꾸러기에다 힘도 더 세었다. 휘이넘은 일을 시키기 위해 야후들을 헛간에서 기른다. 야생 야후들은 들판에서 나무 뿌리를 캐거나 갖가지 풀을 뜯어먹고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족제비를 잡아먹기도 한다. 그들은 사너리에 굴을 파 그곳을 잠자리로 삼기도 한다. 나는 말들의 나라에서 어느덧 3년을 보냈는데 이 나라 주민들의 풍속과 관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휘이넘은 자연적으로 많은 덕성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악한 것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이 없었다. 그들의 위대한 금호는 이성에 의한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다. 열정과 흥미에 의해 이성이 흐려지거나 변하지 않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휘이넘에게는 논쟁과 말다툼, 토론, 애매한 명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주인에게 물리학의 몇 가지 원리를 설명했을 때 그는 이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들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웃곤 했는데 그의 견해는 플라톤이 말했던 소크라테스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했다. 우정과 사랑은 휘이넘들에게 있어 두 가지 근원적인 미덕이었다. 또한 우정과 사랑은 휘이넘들에게 보편적인 감정이었다. 멀리서 온 손님일지라도 이웃처럼 대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집에 있을 때처럼 편히 지낼 수 있다. 그들은 매우 고상하고 예의가 바르지만 결코 지나치게 엄격하지는 않다. 자녀 교육법도 실로 훌륭하다. 그들은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주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품는 것과 같은 애정을 이웃에 살고 있는 휘이넘의 자식에게도 똑같이 쏟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종족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성만이 더 훌륭한 미덕을 가지게 한다고 믿는 것이다. 휘이넘들은 2마리의 자식을 낳는다. 암놈과 순놈을 각각 하나씩 낳는 것이다. 그러나 하인으로 자라나는 휘이넘들은 이러한 규정에 엄격히 제한받지 않는다. 열등한 휘이넘들에게는 3마리의 자식을 낳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그들은 하인으로 자라도록 되어 있다. 결혼을 할 때 그들은 배우자의 색깔을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한다. 자식들을 잡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수컷에게서는 힘이 존중되고 암컷에게서는 아름다움이 존중된다. 사랑 때문에 종족이 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암컷이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름다움에 관점을 두고 수컷을 선택한다. 구원과 사랑, 선물과 재산, 부동산 처분 결정 등은 그들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휘이넘의 언어에는 이러한 용어도 없다. 한 쌍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와 친구들의 의견과 결정에 따라 서로 만나고 결합한다. 이는 이들의 관습이었으며 이성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결혼한 휘이넘들은 서로에 대한 우정과 사랑으로 생활한다. 질투와 맹목적인 사랑, 말다툼과 불만 등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자식들을 교육하는 방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큼 아주 훌륭했다. 18살이 될 때까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자식들은 귀리를 먹지 못한다. 절제와 근면, 운동과 청결은 젊은 휘이넘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휘이넘은 젊은이들에게 가파른 언덕을 오르거나 거친 돌길을 뛰어다니게 함으로써 강하고 빠르면서 대담한 마음을 익히도록 만든다. 1년에 4차례씩 함께 모여 달리거나 도약하는데 여기서 승리한 휘이넘에게는 찬양의 노래가 바쳐진다. 축제날 하인들은 그들의 식사를 위해 건초와 귀리, 우유를 야후들에게 실려서 들판으로 가져온다. 음식을 내린 후에는 휘이넘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야만스러운 야후들을 즉시 쫓아낸다.
4년마다 한 번씩 전국에서 대표회의가 열린다. 그 회의는 춘분에 시작되는데 32km 정도 떨어진 들판에서 개최된다. 5, 6일 동안이나 회의는 계속된다. 그들은 각 지역의 상황을 서로 살펴본다. 건초와 귀리, 소, 야우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다. 부족한 것이 있는 지역에는 즉시 보충한다. 같은 방식으로 어린 휴이넘의 숫자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진다. 한 휴이넘이 자식이 둘 다 수컷일 경우 둘 다 암컷만 낳은 휴이넘과 하나씩 바꾼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휴이넘이 사고로 자식을 잃었을 때에도 어느 지역의 가족이 잃어버린 자식을 보충하기 위해 낳을 것인가 결정한다. 9장. 말들의 나라에서 내가 머무르는 동안 큰 집회가 열렸다. 그곳을 떠나기 3개월 전이었다. 주인은 이 지역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야후들을 이 세상에서 근절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했다고 한다. 이 논쟁은 말들의 나라에서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주인은 이 논쟁에 대해 매우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야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휴이넘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힘차고 무게 있게 논쟁을 시작했다고 한다. 야후들은 자연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더럽고 지독한 냄새가 나며 기형적으로 생긴 동물이다. 그들은 아주 반항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어서 도무지 길들일 수가 없다. 야후들은 해로우며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야후들을 계속 감시하지 않으면 휴이넘이 기르는 암소의 젖꼭지를 빨기도 하고 고양이를 죽여서 먹어버리기도 한다. 귀리밭과 풀밭을 짓밟아서 못쓰게 만들어 버리거나 무절제한 행동을 수없이 범하기도 한다. 오래전에 야만스러운 야후 한 쌍이 산 위에 나타났다. 썩은 진흙 위에 햇빛이 비쳐서 생기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야후들이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하자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무리가 크게 늘었다. 그 수는 이 나라를 넘칠 정도였다. 휴이넘들은 악덕에 사로잡힌 야후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냥을 했었다. 결국 야후들을 모두 사로잡게 되었다. 늙은 야후들은 죽여버렸다. 휴이넘들은 어린 한 쌍을 새장 속에 가두어서 길렀다. 야만적인 천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최대한 길들여서 수레를 끌거나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다. 다른 동물들처럼 휴이넘도 야후에 대해 격렬한 증오심을 품고 있음은 야후들이 처음부터 이 나라에 살고 있던 일리암시가 아니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야후들의 악독한 기질이 다른 동물로부터 충분한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원래의 종족인 일리암시였다면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벌써 오래전에 미움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휴이넘은 야후를 길들이는 일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휴이넘들이 그동안 나귀를 소홀히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나귀는 야후들보다 민첩함이 부족하지만 훨씬 잘생겼고 기르기 쉬우며 온순하다고 했다. 말도 잘 들을 뿐더러 고약한 냄새도 없으며 힘든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표들도 이에 동감의 뜻을 밝혔다. 주인은 잠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했다. 주인은 논쟁을 시작한 대표가 말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견된 두 야후는 바다를 건너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더욱 야만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주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아주 멋진 야후를 소개했다. 이 말은 나를 뜻하는 것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야후를 대부분의 대표들은 이미 듣거나 보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된 동기부터 이야기했다. 그리고 휴이넘의 언어를 완벽하게 배워 이 나라에 도착한 이유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영국이라는 나라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야후들이 이성적인 동물로 행동하며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말들은 총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주인에게 내가 들은 내용이다.
그러나 주인은 나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적당한 기회에 독자들도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나의 불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다. 휴이넘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역사는 휴이넘의 기억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쉽게 보존될 수 있었다. 휴이넘들은 만약 사고로 죽지 않는다면 늙어서 죽는다. 죽은 후에는 외딴 곳에 매장된다. 친구나 친척들은 죽을 때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웃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죽음을 맞게 되는 휴이넘에게서도 후회의 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중요한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은 친구와 가족들을 초대한 적이 있었다. 친구가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날 그의 부인과 자식들만 아주 늦게 도착했다. 그 부인은 이렇게 변명을 했다. 남편이 그날 아침 루드훈을 하였다는 것이다. 루드훈은 휴이넘의 언어로 매우 강한 표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어로는 쉽게 바꿀 수 없었다. 그 말은 최초의 어머니에게 귀의한다는 뜻이었다. 그 부인이 늦게 도착한 것은 남편이 아침에 죽어서 그를 안치할 적당한 장소에 대해 하인들과 의논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였다. 나는 그 부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약 3개월이 지나자 그 부인도 죽었다. 휴이놈들은 70살이나 75살까지 살며 80살까지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들은 죽기 몇 주일 전에 몸이 점차적으로 쇠약해짐을 느끼지만 아무런 고통도 없다. 이 시기에 그들은 친구의 방문을 많이 받는데 보통처럼 쉽게 외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기 사흘 전에는 야호가 끄는 썰매를 타고 가까운 휴이넘을 방문해 답례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죽는 날짜를 정확히 계산한다. 썰매는 늙은 다음에 긴 여행을 하거나 사고로 다리를 저는 때에 사용한다. 죽음을 맞게 되는 휴이넘들은 친구들을 방문할 때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작별한다. 휴이놈들의 언어에는 악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었다. 나는 이 말을 하기까지 상당히 망설였다. 악하다는 말이 휴이놈에게 있다면 그것은 야후들의 추한 면을 보고 빌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하인들의 어리석음을, 자식의 게으름, 다리를 다치게 한 돌, 나쁜 날씨를 표현할 때 야후 같은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후놈 야후, 우나호름 야후, 인눔 나올마 야후로 표현하는 것이다.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은 이놀룸즈로 올리우 야후라고 부른다. 10장. 나는 휴이넘의 나라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다. 주인은 집에서 6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들의 방식을 따라 방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칼로 2개의 의자도 만들고 토끼와 비슷한 짐승의 털로 옷과 양말도 만들었다. 나는 가끔 꿀을 구할 수 있었다. 꿀은 물에 타서 빵과 함께 먹었다. 자연적인 욕구는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두 격언의 진실을 나는 생활에서 잘 입증할 수 있었다. 나는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평온함을 즐겼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염려도 없고 적으로 인해 해를 입을 걱정도 없었다. 높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을 바치거나 아첨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곳에는 소매치기도, 노상강도도, 도박꾼도, 모사도, 논쟁가도, 살인자도, 학자인 채 뽐내는 사람도, 정당의 친분도, 손님을 속이는 가게 주인도, 취객도, 품행이 좋지 못한 여자도 없었던 것이다. 주인의 집에는 가끔 여러 종류의 후인엄들이 찾아왔는데 그럴 때면 나는 그들에게 소개되었다. 친절한 주인은 내가 방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무척 기뻤다. 그들의 대화는 유익한 것들 뿐이고 말하는 태도는 예의 바르며 조금도 딱딱한 면이 없었다. 그들의 화제는 우정과 박애, 질서와 가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시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점을 화제로 떠올리는 일도 있었다. 정직하게 말하면 현재의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주인에게 배운 것이며 또 주인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얻은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주민들의 강함과 아름다움과 빠르기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 미덕을 지니며 사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내 가족도, 친구도, 국민도, 그리고 인류 모두가 결국엔 야후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인간은 다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이성은 나쁜 일에만 쓰고 있는 것이다. 우연히 호수나 샘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한 마리의 야후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증오와 혐오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나 자신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야후들의 모습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나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휴이놈의 나라에서 완전히 정착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인은 평소보다 다소 이른 시간에 나를 불렀다. 어렵게 말을 꺼낸 그는 지난번 야후들에 대한 일이 대표회의에서 거론되었을 때 다른 이들은 주인이 한 마리의 야후를, 이 말은 나를 뜻하는 것이다. 집에 데리고 사는 것에 분노했다는 것이다. 대표회의에서 주인이 나를 이 나라의 야후들처럼 부리거나 아니면 헤엄쳐 내가 돌아온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명령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그 결정을 실행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내가 다른 나라로 헤엄쳐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타고 갈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했다. 배를 만드는 일에는 많은 하인들이 도울 것이다. 주인은 내가 휴이놈을 따라 함으로써 나쁜 습관과 기질을 조금씩 고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다고 했다. 말들의 나라에서 대표회의의 결정은 홀로아인이라고 불렀다. 그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곤고한다는 뜻이다. 휴이놈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성을 가진 동물에게 강제로 명령할 수 없으며 단지 충고를 하거나 공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성을 지닌 동물임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 공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했다. 그러나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아직 나약하고 부패한 나의 생각으로도 그것은 이성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최소 400km는 떨어져 있는데 나는 4km도 헤엄칠 수 없었다. 나는 배를 만들게 되었고 갈색말이 나를 도와주었다.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뿐이다. 위험한 항해에서 생명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야후들의 사회에서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나에게 덕성을 가르쳐주는 휴이놈이 없다면 나는 다시 부패한 생활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현명한 휴이놈들의 결정이 얼마나 이성적인 근거에 의해 내려진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한 마리의 비천한 야후에 불과한 내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인들에게 배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라고 명령한 주인에게 깊은 감사의 표시를 보냈다. 나는 배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했다. 이렇게 형편없는 목숨이지만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훌륭한 휴이놈들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다. 휴이놈의 덕성을 배우게 함으로써 영국의 야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했다. 나는 처음 도착했던 해안으로 가 망원경을 꺼내 236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을 발견하고 그 섬으로 망명하기로 했다. 6주일이 지나자 조그마한 보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힘이 많이 드는 일은 갈색말이 도와주었다. 야후의 가죽을 엮어서 보트를 덮었다. 동물의 가죽으로 돛을 만들었다. 늙은 동물의 가죽은 거칠고 두꺼웠으므로 어린 동물의 가죽을 사용했다.
4개의 노도 준비했다. 토끼고기와 쇠고기를 미리 장만했으며 우유와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도 준비했다. 주인의 집 가까이에 있는 연못에서 보트를 시험해 보았다. 잘못 만들어진 곳은 정성을 들여서 다시 고쳤다. 야후의 기름으로 벌어진 틈새를 모두 메웠다. 배는 짐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다. 야후들이 끄는 수레에 배를 실었다. 갈색말의 주의를 받으면서 그 배는 바다로 옮겨졌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인과 이별을 했다. 친절한 주인은 배를 타고 떠나는 날을 지켜보기 위해 이웃에 살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나왔다. 다행히도 내가 떠나기로 한 섬을 향해 바람이 불어왔다. 11장. 나는 1714년 혹은 1715년이었는지도 모른다. 2월 15일 오전 9시에 절망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조류의 도움을 받으면서 30분 동안 1km 정도를 달렸다. 주인과 친구들은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해변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던 갈색말이 소리치는 것이 들려왔다. 부디 조심하거라. 친절한 야후야. 나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작은 섬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랐다. 야후들의 타락한 사회에 살면서 그들의 부도덕한 정부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로 여겨졌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서 혼자 외롭게 산다면 내 종족의 온갖 부도덕함과 부패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야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휴인놈들의 훌륭한 덕성을 자유롭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동쪽으로 785km를 항해했을 때 나는 19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을 발견했다. 나는 그곳에 보트를 대고 바위 위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항해를 계속했는데 7시간이 지난 다음 뉴홀랜드의 동남쪽에 도착하게 되었다. 상륙한 곳에는 원주민이 보이지 않았다.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깊숙이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사흘 동안 조개를 먹으며 해변에서 지냈다. 나흘이 지나고 나는 용기를 내어 탐색을 시작했는데 500m 떨어진 언덕에서 20-30명의 원주민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 내가 도망을 치자 그들은 나를 쫓아오며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이 나의 왼쪽 무릎에 박혔다. 간신히 도망을 쳐서 북쪽을 향해 노를 저었다. 그때 커다란 배의 돛을 발견했지만 야후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는 배를 남쪽으로 돌렸다. 나는 유럽의 야후들보다는 차라리 야만인이 나을 것 같아 아침에 떠났던 만으로 되돌아왔다. 커다란 배는 2km 정도까지 접근했다. 물을 구하기 위해 다가온 그들은 보트를 발견하고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를 찾은 그들은 내 모습을 보고 원주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떤 선원이 포르투갈 언어를 사용해 나에게 질문을 했다. 나는 다행히 포르투갈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휴인놈들에게 추방을 당한 불쌍한 야후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내 피부를 보고 유럽 사람임을 알았지만 야후와 후인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 말투가 말의 울음소리와 비슷한 것을 듣고 크게 웃었다. 나는 야후에 대한 두려움과 중호심으로 떨고 있었다. 나는 떠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했다. 선원들은 나를 붙잡고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질문을 했다. 나는 영국 사람으로 5년 전부터 여행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몹시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 말은 영국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인 개나 소 혹은 휴이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야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배의 선장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나를 리스본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나의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은 나를 밧줄로 묶어 보트에 태웠고 선장실로 데려갔다.
선장은 무척 친절하고 너그러워 야우들에게 이런 면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나는 무척 놀랐다. 음식을 먹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나는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치려고 했다. 도저히 야우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선장이 나에게 도망치려고 했던 이유를 물었다. 선장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사람이었기에 하급 선원들의 반란과 내가 상륙했던 나라와 거기서 머무른 3년 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선장은 나의 이야기를 꿈이나 환상으로 여겼다. 나는 선장의 태도에 몹시 화가 났다. 나는 거짓말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우들의 특이한 기질인 거짓말하는 능력과 그들이 다른 사람의 진실을 의심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포르투갈의 관습이냐고 물었다. 나는 거짓이라는 낱말의 뜻을 거의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내가 휴이넘의 나라에서는 1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하찮은 하인에게서라도 말이다. 선장이 나의 말을 신뢰하던 그렇지 않든 간에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이든 궁금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나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명한 선장은 나의 이야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가 나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믿게 되었다. 그는 이전에 네덜란드 태생의 선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태생의 선장은 5명의 선원들과 함께 뉴홀랜드 남쪽에 위치한 지방에 물을 구하기 위해 상륙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내가 야우라고 부르는 동물 몇 마리를 말이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던 선장의 이야기를 얼마 후 나는 잊어버렸다. 네덜란드 태생의 선장이 말했던 것처럼 모두 거짓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선장은 나에게 다시는 달아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험을 함부로 되풀이하거나 자신을 친구로 대하지 않는다면 배가 리스본에 도착할 때까지 포로처럼 대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야우들과 함께 살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고생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별다른 어려움은 생기지 않았다. 나는 선장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그와 함께 지냈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낼 때가 있었다. 1715년 11월 5일 리스본에 도착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선장은 나와 휴이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 몰려들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감옥에 가거나 화형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장은 나에게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갈아입으라고 했다. 그러나 제단사에게 나의 몸을 제도록 부탁하고 싶지 않았다. 제단사는 돈 페드로 선장의 몸을 측정해서 옷을 만들었다. 그의 몸이 나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새 양복은 나에게 잘 어울렸다. 그는 다른 것들도 모두 새 것으로 마련해 주었다. 나는 물건들을 쓰기 이전에 하루 동안 바람을 맞게 했다. 물건에 배어있는 야우들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선장에게는 아내가 없었다. 시중을 드는 하인들이 3명 정도 있을 뿐이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해심이 많았던 선장은 너무도 친절하게 나를 대해 주었다. 그는 굳은 나의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그곳에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안으로 서둘러 들어왔다. 일주일이 지난 후 나는 야우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증오와 경멸심은 더욱 늘어났다. 드디어 나는 용기를 내어 선장과 함께 거리를 걸었다. 거리를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향이나 담배로 코를 막았다. 10일이 지나자 선장은 나에게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나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항구에는 영국으로 떠나는 배가 있다고 했으며 귀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1715년 11월 24일 영국 상선을 타고 리스본을 떠났다. 마지막 여행을 하며 나는 아프다는 구실로 선실에서 나오지 않아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1715년 12월 5일 아침 9시 배는 다운즈항에 닻을 내렸다. 3시가 되었을 무렵 나는 레드리프의 집에 도착했다.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아내와 가족들이 기뻐하며 나를 맞았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증오심과 경멸감을 느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경멸감은 더욱 커졌다. 휴이놈의 나라에서 추방된 후 계속해서 야후들과 만나게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휴이놈들의 뛰어난 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돈 페드로 선장과 대화를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1년은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 있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더욱 참기 힘들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나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같은 잔으로 물을 마시지 못한다. 아무도 나의 손을 잡지 못하게 했다. 나는 2마리의 말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돈을 썼다. 그리고 훌륭한 마구간에 넣었다. 2마리의 말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말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말을 돌보는 사람에게 배어있는 마구간 냄새만 맡아도 나는 힘이 솟구침을 느꼈다. 말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었다. 나는 4시간씩 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직까지 나는 말에게 곱비나 안장을 얹어보지 않았다. 나와 말은 서로를 사랑했다. 말들끼리도 사이가 아주 좋았다. 후인음을 존경하게 되고 동족인 인간을 혐오하게 되는 걸리버. 여기서 가장 불안한 장면은 걸리버의 변화입니다. 그는 점점 인간을 부정하고 말을 이상화합니다. 그러나 이성의 세계를 동경하는 순간 그는 오히려 인간성을 잃어갑니다. 스위프트는 인간을 비판하지만 인간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 역시 경계하는 듯합니다. 12장. 나는 16년 7개월 동안의 여행을 독자들에게 들려주었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만 이야기했다. 나의 목적은 여행기를 읽는 독자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 사람이나 유럽에 가보지 못한 나라는 아직도 많다. 그런 나라를 방문한 여행가가 그곳의 바다와 땅에 서식하는 이상한 동물들을 묘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여행가의 중요한 목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거나 정신을 개발하는 데 두어야 하는 것이다. 여행기를 출판한 몇몇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젊었을 때 나는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며 여행기를 읽었다. 그러나 지구의 대부분을 돌아보고 난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여행기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나는 직접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신기한 것을 잘 믿는 사람들의 성향을 나쁘게 이용한 여행기를 읽는 것은 너무도 역겨운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진실에 대한 기록을 엄격하게 지켰다. 내가 훌륭한 휴인놈들의 가르침과 모범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한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행기는 천재성이나 학식,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좋은 기억력과 정확한 일기만이 영원한 여행기를 남길 수 있다. 여행기의 저자들은 마치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들처럼 나중에 오는 사람들의 무게와 크기에 눌려 잊혀짐을 잘 알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 나라를 이성적으로 통치하는 동물이라고 여길 때 휴이놈의 덕성과 비교해서 자신의 악덕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나마 가장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거인국이다. 도덕과 정치에 대한 그들의 격언을 따른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여행기의 저자들이 쉽게 비난을 받는 오류를 나는 조심스럽게 피했다. 나는 어느 정당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여행기를 썼다. 내 여행기의 목적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덕성을 갖춘 휴인엄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느 사람들보다 내가 다소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겸손을 갖출 것이다. 나는 물질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여행기를 쓰지 않았다.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어휘는 전혀 쓰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이 글을 읽고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영국의 국민으로서 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영국의 국민에 의해 발견된 땅은 영국의 왕실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행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은 페르디난도 크루테즈가 아메리카 인디언을 정복했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릴리퍼트는 군사와 함대를 파견해 복속시킬 만한 가치가 없고 거인국을 정복하는 일이 과연 신중하고 안전한 일인가 의문스럽다. 하늘을 나는 섬을 영국의 군대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휴인엄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국무대신이라면 휴인엄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굳센 단결력, 두려움을 모르는 기질, 나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2만여 명의 휴인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로 돌진해서 대열을 흩트리고 차량을 뒤엎을 것이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뒷발이 군사들의 얼굴을 미라처럼 만들어버릴 것임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휴인엄들에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성을 되돌려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말들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유럽의 개화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들이 휴인엄에게 파견되었으면 좋겠다. 휴인엄들에게 명예와 정의, 진실과 절제, 도덕과 충성, 순결과 우정, 사랑과 절개 등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유럽을 개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덕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지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경우 국왕들이 주장하는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 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예컨대 폭풍에 밀린 해적들이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육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해적들은 약탈을 위해 상륙할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국왕의 이름으로 영토를 소유한다. 그 나라 사람 20-30명을 학살하고 억압적으로 그 나라의 남자와 여자를 포로처럼 끌고 오면 본국에 돌아와서는 해적지를 용서받을 것이다. 신께서 부여한 권리에 의해 새로운 영토가 획득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온갖 비인간적인 행동이 저질러져 대지는 그 나라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든다. 이러한 경건한 탐험에 고용된 살인자의 무리가 자연을 숭배하는 야만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파견되어 현대의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영국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국은 지혜와 신중과 정의로서 식민지를 양성하는 일에 대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의 행복과 모든 영예를 국왕에게 돌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을 가지지 않은 총독을 식민지에 파견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행한 나라들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정복되어 노예가 되거나 학살을 당해 쫓겨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만일 그 나라를 정복한다면 그곳을 식민지 법률학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인사를 독자들에게 한 다음 레드리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의 조그만 정원에서 사색을 즐기며 휴인엄에게 배운 덕성을 생활에서 실현할 것이다. 집에 있는 야후들을 가르치며 간혹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인간의 모습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길들이기 위해서이다. 영국에 살고 있는 휴인엄의 야만성이 슬프지만
나의 주인과 가족들과 친구들, 모든 휴인엄을 생각해서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려고 한다. 지난주 나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 나의 말에 간단히 대답하는 것도 허용되었지만 야후의 냄새는 여전히 역겨웠다. 나는 변호사와 소매치기, 대령과 바보, 귀족과 도박사, 정치가와 포주, 의사와 증인,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된 사람, 법정 대리인, 반역자 등을 만날 때에도 거의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기형적인 몸과 정신을 가진 병에 물든 사람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나의 인내심도 곧 무너져 버린다. 형편없는 동물과 자만심이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 있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성에 의한 덕성을 지닌 현명한 휴이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악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 야후들의 나쁜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말들의 나라에서 지내는 야후들조차 자만심이라는 악덕은 없었다. 자만심은 야후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악덕이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나는 그 나라의 야후들에게도 초보 형태의 자만심은 발견할 수 있었다. 훌륭한 이성을 지니며 살고 있는 휴이놈들조차 자신들의 훌륭한 덕성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튼튼한 다리와 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같다. 영국에서 살고 있는 야후들의 악덕으로 가득 찬 사회를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이 여행기를 쓰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도덕함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여행을 마친 걸리버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서조차 야후의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하죠. 그는 이제 마구간의 말들과 대화하며 겨우 위안을 얻습니다. 스위프트는 왜 이런 극단적인 결말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근거 없는 오만과 이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긴 잔혹함을 끝까지 경계하라는 무서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말의 나라를 읽고 나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작품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고결한 후이눔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야후에 가까울까요? 걸리버의 길고 길었던 여행이 우리 가슴 속에 묵직한 숙제를 남기며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청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